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라떼 앵커 이현웅.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네. 2022년도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네. 어떻게 올 한 해 특별한 계획 잘 세우고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저는 계획이 있죠. 뭔데요? 저는 커피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바리스타 자격증을 좀 따보고 싶어요. 이번 진짜로? 연도에. 네. 아니, 그것도 막 2급, 1급 막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꼭 따면은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즘은 저희처럼 이렇게 새해 다짐하는 사람들을 결심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앞으로 새로운 뭔가를 다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난해의 결심은 또 잘 실천했는지, 지지난해의 나는 어땠는지 아하. 돌아보면서 계획을 세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딱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오늘도 라떼 뉴스 알차게 준비해봤거든요. 네. 자, 그럼 오늘은 1월 7일부터 1월 13일까지 한 주간의 과거 뉴스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월 7일의 뉴스부터 함께 보시죠. 2020년부터 치솟은 주식시장 열풍, 높아지는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지난해 1월 7일 드디어 코스피가 장중 3,000선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알고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네. 있잖아요. 코스피가 뭔가요? 코스피는 이제 그런 거죠. 어떤 건가요? 우리 예진이 코, 내 코, 이 주식 투자 잘못하면 코들에서 피가 난다. 코스피.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뜻이구나. 주식 투자 잘하자. 아니 그래도 우리가 앵커로서 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려야 되니까 제대로 네. 알려주시죠. 코스피가 네.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오. 뭐 한국말로 하면 이제 종합 주가 지수 뭐 이렇게 될 텐데 시장 전체의 주가 움직임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코스피가 올라갔다는 거는 그 주식시장 자체가 커졌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난 2007년 7월 2,000선을 넘긴 이후 13년여 만에 맨 앞자리 숫자가 바뀐 건데요. 수년 동안 바라만 보던 숫자 코스피 3,000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어디서 들었었는데 그 코스피를 박스피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말도 마요. 진짜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그 박스피만 들어도 지쳐. 네, 어떤 진짜. 뜻이죠? 항상 올라가려 그러면은 뚝 꺾이고 또 내려가는가 하면은 다시 또 오르고. 그 상자 안에 갇혀져 있다라는 의미에서 박스피라고 부르는 거군요. 그렇죠. 어디 이렇게 물 건너 해외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는데 우리는 가다가 꺾이고 이러니까 투자자들이 지쳐 안 지쳐? 지치죠. 그래서 엄청 지쳤죠. 아니 근데 그 구간을 어떻게 벗어난 건가요? 거침없는 상승 랠리의 가장 큰 원동력은 종합 대미 운동으로 불리는 개인들의 투자 열풍. 실제로 지난해 새해 들어 1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개인이 순매수한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은 2조 6천억여 원이었는데요. 같은 기간 각각 2조 2,800억 원, 3,4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한 기관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과는 대조적인 행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번에는 2015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2015년 1월 7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 프랑스 파리의 한 신문사. 이곳으로 무장괴한 2명이 난입해 총기를 난사했고 그 후 12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성역 없는 비판과 풍자를 해온 시사 주간지 샤를리 앱도를 향한 무슬림들의 테러였는데요. 이들의 악연은 2006년부터였습니다. 당시 샤를리 앱도는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 만평을 전제했다가 이슬람권의 큰 비난을 받았고 나아가 2011년에는 무함마드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그림을 실어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이로 인해 무슬림으로부터 편집국이 화염병 공격을 받아 일부가 불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아니 근데 테러가 있었으면 조금 겁낼 만도 한데요. 그렇죠.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지키겠다면서 이 만화를 계속해서 논평을 올렸던 거죠. 그럼 누드만평이네요. 누드만평. 맞아요. 이슬람교에는 무함마드의 모습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엄격하게 금지가 돼 있고요. 또 이슬람교 신자들은 무함마드의 모습을 보는 것을 좀 모욕적으로 여긴다 그래요. 무함마드를 벌거벗긴 누드만평이 올라온 지 3년 뒤 일어난 테러 사건. 이 사건 이후 전 유럽은 자유가 암살당한 사건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시작했는데요. 비록 논란이 많은 잡지사였지만 비판을 테러로 답한 사건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고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그들의 희생을 슬퍼했습니다. 이 사건 뒤로 프랑스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의 표적이 되었는데요. 2015년 11월 파리에서는 대규모 폭탄 테러가 벌어져 130명 이상이 숨졌고
이듬해인 2016년 니스에서는 트럭을 이용한 충돌 테러가 벌어져 80명이 넘는 프랑스인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니 참 그 종교의 신성함은 존중을 해야겠지만 네. 그보다 중요한 건 생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죠. 너무 극단적인 그런 행동은 좀 하지 않는 게 맞는데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1월 8일의 과거 뉴스 속으로 한번 떠나보실까요? (1994년 1월 8일) 오후 3시 1989년 6월 착공한 남산 1호 터널 쌍굴 굴착공사가 4년 6개월간의 긴 공사 끝에 마무리돼 개통됐습니다. 기존 남산 1호 터널과 15m의 간격을 두고 나란히 뚫린 이 터널은 현재까지도 서울의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동맥고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때 생긴 거구나. 맞아요. 아니, 그럼 기존 터널은 언제 생긴 거예요? 1970년에 개통이 됐거든요. 근데 혹시 남산 1호 터널이 왜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세요? 뭐 워낙 돌아가고 차가 많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전시 상황에서 대피용으로 만들어진 거였대요. 전시용이요? 네. 사실 1960년대 말 남산 터널은 계획조차 없었습니다. 남산 터널이 생기게 된 계기는 엉뚱하게도 1968년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었습니다. 1월 21일 밤 10시경 북한군의 무장간첩단이 어둠을 타고 감히 서울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당시 무장공비가 서울특별시 한가운데까지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큰 충격을 받은 김형욱 당시 서울특별시장은 1969년 1월 유사시 시민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감안한 이른바 서울 요새화 계획을 수립했고 그 핵심 프로젝트가 바로 남산 1호 터널이었던 거죠. 당시만 해도 길이와 규모 면에 있어 한국 최대의 터널이었으며 순전히 우리 기술, 우리 자재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한국 건설사의 중요한 이정표로 꼽히는데요. 이 터널의 개통으로 종전까지 수도 서울 교통의 걸림돌로 여겨지던 남산이 남북 간선도로망의 중추로 기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 들어 서울의 차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 터널의 통행량이 많아져 터널 확장의 필요성이 제기된 건데요. 전면적인 검토를 거친 끝에 확장 대신 기존의 터널 옆에 새로운 터널을 뚫는 쌍굴 방식을 택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는 조금 더 멀리 1942년으로 가볼까요? 현웅 씨, 우리 20세기를 대표하는 과학자, 물리학자는 네.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인슈타인. 오, 아인슈타인. 네.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다음으로 유명한 분이 주인공입니다. 누구죠? 1942년 1월 8일 바로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태어난 날인데요. 그는 21세의 나이로 전신 근육이 서서히 마비되는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극복한 현대과학의 아이콘으로 꼽힙니다. 아, 이게 선천적으로 타고난 장애는 아니었네요. 맞아요. 사실 장애가 오기 전에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또 몸을 움직이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조정 선수로 활약하는 스포츠맨이었다고도 하는데요. 중동 여행 이후에 갑작스럽게 루게릭병이 발병해서 의사에게 아마 1, 2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진단도 받았다고 합니다. 야, 그 영상 보면 진짜 의지가 굉장히 대단해 보이시거든요. 맞아요. 근육이 마비되어 점점 책 한 장조차 넘기기 힘들었지만 그는 암산으로 수식을 푸는 등 혼신의 노력으로 결국 박사학위를 땄는데요. 그러던 중 1985년 그는 폐렴에 걸려 사경을 헤매다가 극적으로 회복된 일을 겪게 됐고 그 일로 목숨은 건졌지만 목소리를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캠브리지 대학교 엔지니어의 도움을 받아 특수장치와 컴퓨터를 장착한 휠체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 기계장치들은 호킹의 손가락이나 눈썹의 운동을 인지해서 다시 말을 하고 글을 다시 쓸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I propose that the information is stored not in the interior of the black hole as one might expect, but on its boundary, the event horizon. 그는 그렇게 55년간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도 우주론과 양자 중력 연구에 몰두해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계보를 잇는 물리학자의 반열에 올랐는데요. 갈릴레이 갈릴레오가 사망한 날짜인 1월 8일에 태어나 아인슈타인이 태어난 3월 14일 생을 마감한 스티븐 호킹. 그는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이야기는 인류 과학 발전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번에는 1월 9일의 과거 뉴스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예진 씨. 네. 저 지금 보니까 뭐 생각나세요? 딱 알겠다. 우리 외삼촌이 이런 패션을 되게 좋아하세요. 저희 외삼촌이.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 이 BGM은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 준땅아! 최준땅! 그분 맞죠? 한류 열풍으로 강원도를 찾는 일본인 관광객이 늘자 강원도 양양과 일본 오사카를 직항하는 특별 전세기가 마련됐습니다. 지금이 BTS 신드롬이라면 그 이전에 윤사마 신드롬이 있었죠. 2005년 1월 9일은 드라마 겨울연가의 열풍으로 양양에서 오사카를 누비는 한류 전세기의 첫 취항이 있었던 날입니다. 한류 열풍으로 강원도를 찾는 일본인 관광객이 늘자 강원도 양양과 일본 오사카를 직항하는 특별 전세기가 마련된 것인데요. 윤사마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맞아요. 얼마나 큰 인기였나 알 수 있는데 당시에 이제 겨울연가 투어가 있었거든요. 이게 일본인 분들 입장에서는 유럽 관광 비용이랑 똑같았다 그래요. 근데 그 멀리 유럽 비용 내고 가지 않고 한국에 와서 한국으로 윤사마 온다. 투어를 한 거죠, 이른바. 남이섬 같은 경우는요, 이 드라마 방영 이후에 일본인 방문객이 900% 증가했다고 합니다. 승객과 노선이 계속 줄어 어려움을 겪던 양양공항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고 인천공항보다 겨울연가 촬영지와 가까워져 관광객들의 불편도 덜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일본인 관광객들은 겨울연가 장소를 둘러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ドキドキしました。ノックをしたらヨン様が出てくれたらいいのになって思いました。 아우, 정말 좋아하시네요. 네, 설레신 것 같아요. 진짜 당시에 일본 중년 여성층을 중심으로 퍼진 인기라서 뭐 특히나 30대 이상 여성분들이 이 윤사마, 배용준 씨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고요.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차가웠던 외교 관계와 달리 이후 대중문화 분야에서 한일 간의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단순한 드라마를 넘어 한국 남성의 이미지를 크게 바꾸고 나아가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까지 바꾼 겨울연가. 이제는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한류 콘텐츠. 그 시작에는 윤사마 덕질 라이프가 있었습니다. 원인 모를 폐렴 환자가 발생한 곳은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입니다. 중국 CCTV 방송 등에 따르면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한 수산시장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속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세계 첫 코로나19 사망자는 2020년 1월 9일 중국 우한에서 나왔는데요. 2019년 12월 31일 중국 정부는 세계보건기구에 원인 불명의 폐렴이 돌고 있다며 처음으로 코로나19 발병을 보고했습니다. 이후 우한에서 10일 만에 첫 사망자가 발생했고 코로나19 사태는 세계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는데요. 맞아요. 처음에 이제 저 뉴스를 접했을 때 이렇게까지 크게 확산할 것이다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진짜 2년 다 되도록 해결이 맞아요. 되지 않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뒤늦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월 23일 우한과 외부를 연결하는 교통을 모두 끊고 도시 전체를 봉쇄했는데요.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물론 도시 밖으로 나가는 고속철, 항공편, 선박까지 모두 끊기고 자가용 운행도 금지돼 그야말로 유령 도시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저렇게까지 이제 셧다운을 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죠. 그렇죠. 중국 자국에서는 뭐 빠른 봉쇄와 대처를 했다 이렇게 좀 자평하지만 세계 입장에서도 과연 그랬을까 뭐 하는 생각은 드네요. 네. 봉쇄된 도시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폭증했지만 지역 내 의료진만으로는 환자를 모두 감당할 수 없었는데요. 초기에 많은 환자가 코로나19 감염 검사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원의 문턱 밖에서 병을 키우거나 숨졌고 후베이성 의료진은 적절한 자기 보호 조치를 하지 못하고 환자들을 돌보다가 수천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아, 참 너무 안타깝고 또 우리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라 마음이 더 아프네요. 그렇죠. 뭐 지금도 고생하시는 의료진 분들, 환자분들 참 많은데 아우 진짜 언제까지 갈지 너무 걱정이 큽니다. 맞아요. 현재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는 2억 7천만 명.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나온 2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전염병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역경을 다양한 방식으로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월 10일의 과거 뉴스 속으로 출발해 볼까요? (1962년 1월 10일) 이날은 페루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날입니다. 순식간에 2천여의 인명을
파묻고만 무서운 눈사태가 일어난 남미의 페루. 보시는 것은 높이 7,400m의 후아스카란 산에서 너도와 같이 밀려내린 눈더미가 수개의 평온했던 부락을 단숨에 휩쓸고 간 직후의 광경입니다. 무려 6,768m 높이의 안데스 산맥 우아스카란 산. 이곳에 있는 50m 두께의 산꼭대기의 빙설에서 1km 길이의 빙설 덩어리가 떨어져 나왔는데요. 1km? 네. 상상이 안 되시죠? 네. 맞아요. 대피하기에는 너무 거대했죠. 너무. 400만 톤에 달하는 그 얼음 덩어리는 크기가 무려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4배였습니다. 얼음 덩어리가 15분 만에 18km나 이동하면서 7개의 마을이 그 빙설에 파묻히고 3,000명 이상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눈사태가 지나간 곳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빙설로 인해 폭이 2km가 되는 지역이 13m 길이로 뒤섞여 순식간에 자신의 터와 또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야, 그럼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저 잠실에 있는 엘타워 같은 게 막 굴러다니면서 맞아요. 피해를 준 거잖아요. 와, 진짜 인명피해가 굉장히 컸겠어요. 맞아요. 3,000명이면 엄청난 피해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페루에서는 70년대에 눈사태가 한 번 더 아이고. 발생합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그 또 이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고요. 참 자연은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존재. 아, 그럼요. 확실한 것 같아요. 자, 그럼 2010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2010년 1월 10일은 바로 우리 사회에 존엄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내과적 치료를 받으시던 김 할머니께서 오늘 오후 2시 57분 심부전증과 폐부종 등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별세하셨습니다. 2008년 당시 76세였던 김 할머니는 폐암 조직 검사를 받은 후 과다출혈로 인해 식물인간이 됐는데요. 김 할머니의 가족들은 평소 할머니의 뜻에 따라 인공호흡기 등 연명 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재판 끝에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야, 그럼 이게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존엄사를 인정한 그런 케이스로 보면 될까요? 맞아요. 대법원의 판결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했고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또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2009년 결국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는 제거됐습니다. 3시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의료진의 예상을 깨고 호흡기 없이 201일을 더 사신 김 할머니의 하루하루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첫 존엄사의 현장이었던 거죠. 약물도 필요한 경우에는 들어가고요. 그 전에 있었던 거 그대로 다 있는데 인공호흡기만 제거된 상태입니다. 이후 이 사건에서 촉발된 존엄사에 대한 학계와 사회의 논란은 광범위하게 확산됐고 2018년 2월 드디어 환자의 의사를 반영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오래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표였다면 기대 수명이 크게 늘어난 요즘은 잘 사는 것 이상으로 삶을 잘 마무리하는 웰다잉도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1월 11일 오늘의 뉴스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 열차에 흔들리는 사창 너머로. 아싸라싸. 이거 안 해요? 알죠. 이 노래는 너무 유명하니까요. 이제야 좀 우리 라떼 호흡이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이땡에 항상 검색하고 들어와요. 사회생활 잘하는 법, 뭐 선배님 비 맞추는 법, 뭐 이런 거 항상 검색하고. 아직 멀었어. 똑바로 해. 1914년 1월 11일 대전과 목포를 잇는 호남선 철도 전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일제가 호남선 건설을 서두른 것은 곡창지대인 호남평야의 쌀을 일본으로 수탈해 가기 위해서였는데요. 건설 배경이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죠. 호남선 이 구간에 조선인들이 많이 타서 경부선이나 경의선에 비해서 푸대접을 받았다라는 기사의 기록도 있더라고요. 1968년부터는 호남선 복선화가 추진됐고 수년에 걸쳐 개통식이 치러졌습니다. 더디게 진행되던 호남선 복선화는 2004년 경부 고속철 개통과 함께 36년 만에 완성됐습니다. 동시에 전철화가 시작되면서 고속열차가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충남 이남 지역은 고속철 전용 선로가 아니라서 반쪽짜리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 차별의 역사가 담겨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 호남선에 관련된 노래 가사는 너울진 이 희노애락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호남 지역에 철도가 들어온 지 101년 만인 2015년 4월 1일 시속 300km의 완전한 호남 고속철이 용산역을 출발해 역사적인 첫 운행을 시작하면서 비로소 대한민국 2대 간선철도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07년 1월 11일 에든버러의 고급 호텔에서 세계를 뒤흔들 작품이 탄생했는데요. 그곳에서 탈고한 작품은 바로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였습니다. 아, 이거 정말 현설이죠, 현설. 전설 아니고? 현설. 왜냐면요, 살아있는 전설, 현설. 어우, 별말이 다 있다. 784페이지에 달하는 해리포터 최종편의 원고를 마친 그녀. 감회가 정말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처음 이 시리즈를 쓸 당시만 해도 작업실이 없어 카페에 앉아 글을 쓰던 싱글맘이었기 때문입니다. 초고는 출판사 12곳에서 퇴짜를 맞았고 출판이 결정되고도 조앤이란 여자 이름을 감추려고 이니셜로 JK 롤링이라고 적었는데요. 그 소설은 전 세계 200여 나라에 4억 5천만 부가 팔리며 그녀는 오늘날 가장 성공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아마 저때 퇴짜를 났던 출판사들은 아마 지금쯤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 같네요. 피눈물, 피콧물 뭐 다 흘리겠죠, 진짜. 다 흘리고 있겠네요, 아우, 해리포터를 놓쳤어, 내가. 아유, 지금 인세가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와, 다들 귀 막으세요. 그 출판사 사장님들 귀 막으세요. 영화로도 8조 7천억 원의 흥행 수입을 올린 해리포터. 올해로 25주년을 맞았는데요. 여전히 그 인기는 식지 않았고 사람들은 해리포터를 추억하며 빛나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약간 저는 책 세대라면 예진 씨는 약간 영화 세대 아니에요? 세대죠, 그죠? 맞아요. 해리포터를 책으로 접했고 영화로 접했고. 혹시 주문 아는 거 있어요? 저 알죠? 뭐요? 리디큘러스. 오, 나는 그거 아는데. 윙가르디움 레디오사. 이런 거. 방금 저주하는 주문이었어요. 약간 하나씩 주문을 외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진짜. 싫어하는 애한테 이제 레디큘러스라고. 그쵸. 자, 그럼 이번에는 1월 12일의 역사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998년 1월 12일 명동에서는 외채 상환 금모으기 범국민 운동 발대식이 개최됐는데요. 이날 전국 106개 시민단체와 각계 인사가 함께 모였고 종교마저 추월해 하나됨을 보였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존경하며 궁금 절약하는 우리 국민 정신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 발대식의 배경에는 바로 1997년 외환위기가 있었죠. 당시 우리가 IMF에 빌린 돈은 총 195억 달러. 이 돈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은행은 통폐합됐고 많은 기업이 도산했으며 정리해고된 사람들은 거리를 배회하며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아우, 저 97년, 98년 이때 제가 10살 정도 됐을 때니까 네. 기억이 좀 나는데 진짜 뭐 연이어서 부도 기사가 계속해서 나왔고 진짜 주변에 보면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고 좌절할 법도 한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렇지 않았죠. 국민들은 절망 속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금을 모읍시다. 금으로 외환을 가져올 수 있어요. 1998년 1월 5일 주택은행에서부터 시작된 금 모으기 운동에 국민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뭐 아주 마음속 깊이 마음속에서부터 기쁜 마음으로서 가져왔습니다. 2달 만에 이 운동에 참여한 국민은 무려 350만 명, 약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이후 한국은 IMF의 요구사항을 엄격하게 지키며 IMF 3년 8개월 만인 2001년 8월 채무 전액을 조기에 갚고 구제금융을 완전히 졸업했는데요. 그 배경엔 돌반지까지 내놓으며 금 모으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국민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아우,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982년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1982년 1월 12일 야간 통행 금지의 해제 이후 서울시 형사기동대 발대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36년 4개월간 지속돼 왔던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된 후 정부의 가장 큰 걱정은 바로 범죄였는데요. 형사기동대는 통행금지 해제 조치에 따라 강력 사건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발족된 것으로
경찰서마다 최신 장비를 갖추고 살인, 강도 등 강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각 출동해서 초동 수사를 벌이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뭐 외국에서도 항상 치안 맞아요. 이걸로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인데. 근데 저렇게 좀 범죄가 걱정되던 때가 있었네요. 이때 각 경찰서에 우리가 드라마에서 자주 본 그 형사 기동대 차량이 한 대씩 보급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자유가 사회 혼란이나 강력 범죄로 번질 수 있다는 생각에 정부는 치안 확보에 더욱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일선 경찰은 모두 심야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는데요. 야간 일제 단속을 위해 당시 동원된 경찰만 2만여 명. 그러나 이런 정부의 생각과 현실은 달랐는데요. 지난 1년간의 수도권 치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 발생률은 연 평균 증가율인 8%에 비해 1.2%나 떨어졌고 교통사고 역시 2%나 줄어들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통금 해제와 더불어 우리 국민의 질서의식이 오히려 높아졌음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그저 자율성만 누린 것이 아닌 책임성을 더해 이뤄낸 놀라운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과거 뉴스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1월 13일 뉴스 속으로 떠나보시죠. 출발! 뿌뿌! 1957년 1월 13일에는 서울시민 빙상대회가 한강 특설링에서 열렸는데요. 와, 저 당시에도 저런 게 있었나요? 진짜 잘 타시는데요? 우리나라의 빙속여제 이상화 선수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DNA가 저 때부터 시작됐구나. 그럼요. 당시 대회는 선수를 제외한 일반 시민 초보자들만 참가가 가능했는데 관중 만여 명이 몰려서 성황을 이뤘습니다. 연이어 치러진 제38회 전국 동계 빙상대회에서는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교복 모자를 눌러쓴 채 경기에 나섰고 털모자에 평상복 차림의 피겨 선수들도 한강 빙판 위에서 군악대 연주에 맞춰 공연을 했는데요. 경기에 들어가 특히 피겨의 묘기를 발휘한 조양은 수많은 관중들의 박수갈채와 인기를 독점했습니다. 와, 기술까지 부리시는데요? 진짜 피겨스케이팅인데? 1950년에도 김연아 선수는 저기 다 있었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까지 성공한 우리나라는 이제 성적뿐 아니라 인프라까지 겨울 스포츠의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수십 년 전 열악한 조건에 굴하지 않고 눈과 얼음 위를 내달리던 그 열정이 현재 동계 스포츠 강국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뉴스인 190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19년 전 1월 13일은 한국인 102명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날입니다. 당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한 이들은 미국 이민을 간 첫 한국인으로 기록됐는데요. 우리 선조들은 강인한 개척 정신으로 미국 곳곳에 삶의 터전을 이루고 모범적인 한인 사회를 형성했습니다. 1902년 12월에 떠나서 1903년 1월 13일에 하와이에 도착한 이 102명은 정식으로 나라에서 집조라고 하는 여건을 발행을 해줬고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간 이민입니다. 지난 2005년 미국 연방의회는 이러한 한인들의 공로를 인정해 매년 1월 13일을 한인의 날로 제정했는데요. 이민 역사의 출발점이 된 하와이. 이곳에서는 한인의 날이면 코리안 페스티벌이라는 성대한 축제가 열리곤 합니다. 김치를 누가 빨리 먹는지 겨루는 자리. 근육질 남성들도 혀끝까지 얼얼한 매운맛에 쩔쩔매는데요. 순식간에 김치의 한 그릇을 뚝딱 비운 사람은 역시 한국인입니다. Great! I love kimchi. I love Korea. I'm of Korean descent, so this is easy for me. 자, 오늘도 이렇게 과거 뉴스로 힘껏 달려봤는데요. 희노애락을 모두 담은 1월의 라떼 뉴스. 여러분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유튜브 사진관에서 만나요. 뿅! 뿅! 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월드. 아니, 그나저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새해가 됐네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할아버지 용돈 주세요.
어허, 우리 집은 구정새요. 예? 아. 저 신정이잖아요. 아, 그쵸. 예. 네네. 아. 오늘 의상이 아무래도 예. 새해다 보니까. 아름답나요? 야, 화이트에 블랙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중간에 그 파란 띠나 빨간 띠 하나 들면 사물놀이패가 딱 될 것 같아요. 덩기덩. 여기다가 CG. 머리 한번 돌리고. 야. 나 진짜 상모반이었잖아. 오금을 사용했대요. 덩. 여기 오금. 여기 무릎. 덩더덩더덩. 잘한다. 무릎이. 나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힘이 나빠졌네. 왜 그런지 알아요? 맞아, 나이 한 살 더 먹어서 그래. 아유. 아니 저는 이제 저희도 이제 녹화 시간이 새벽이다 보니까 출근을 되게 일찍 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너무 추워가지고 네, 새벽에 나오면 진짜 힘듭니다. 다들 어떠세요 좀? 저는 사실 요즘에 너무 추우니까 완전 아침에 오돌오돌 떨다 보면 오돌뼈가 생각납니다. 저는 예. 오돌뼈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라. 그래도 우리가 또 아무리 춥다 해도 가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겨울은 추운 것도 아니야. 예전에는 라떼는 말이야 영하 그냥 겨울에 20도까지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내가 옛날에 군대 있을 때 볼일을 보러 딱 하는데 이게 중간에 얼었네. 막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다니까요? 들어보신 게 아니라 지금 다 겪으신 일 아니에요? 굉장히 리얼했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콧물 얼고. 이 이야기는 강원도 양구군 거기서 들리는 얘기인데. 아니 뭐 실제로 과거 겨울에는 한강도 굉장히 수시로 얼어붙었다고 할 맞아요. 만큼 이 혹한이 굉장히 이어졌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역사 속 한반도의 겨울 모습을 좀 살펴보면 어떨까 유튜브 사칭관에서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좋다. 조금 추울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좀 몸 좀 푸시고 여며야겠어요. 몸 좀 푸시고 자, 준비됐으면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V샷 스타트. 나나나니라 let it go let it go 아니 좀 춥기는 해도 왠지 낭만 있고도 설레는 계절의 겨울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 깨끗하고 하얀 눈이 온 세상에 내려앉아 절경을 이루던 60년대 겨울 풍경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와 멋있네요. 눈이 정말 한가득이네, 한가득. 오랜만에 한박 같은 눈이 포근하게 내렸습니다. 고궁을 산책하는 젊음의 대화에도 파릇한 상록수의 입새에도 탐스러운 눈에 꽃봉오리가 맺혔습니다. 뽀드득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소복. 눈 밟는 느낌도 너무 좋아요. 맞아요. 정말 올해는 흥겨운 농부들의 풍년가로 마을마다 웃음꽃을 피웠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변화 있는 사계절을 가진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하얗게 내려덮은 눈. 그것은 살풍경한 누리를 잠시나마 포근하고 아름답게 수놓았는데 가끔 눈길을 달리던 자동차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어릴 땐 눈 내리는 게 참 좋았거든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눈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많잖아요. 길 미끄럽고 차도 막히고 그리고 딱 첫날은 이쁜데 그 다음 날과 다다음 날 날씨 따뜻해지면 알죠? 그 검은색 그 물이랑 꾸정물. 아유. 그래서인지 이제 첫눈이 참 더 반가운 것 같아요. 그렇죠? 첫눈을 만나서 행복하는 우리 시민분들의 표정 한번 볼까요? 새벽 1시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첫눈이 내렸습니다. 새벽 시장에 옷을 사러 나온 젊은이들은 하던 쇼핑을 잠시 멈추고 밖으로 나와 환한 미소로 첫눈을 맞이합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눈이 내리는 밤하늘을 찍어 첫눈의 추억을 놓치고 싶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첫눈의 추억을 함께 나누려는 연인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 시간을 잡기도 합니다. 오빠 여기 첫눈 온다? 목소리가 많이 올라가 있네, 지금. 하이텐션. 어딘데? 좀 이따 만날 거지? 전체적으로 그 시민들 표정이 되게 상기도 있어요. 맞아요. 눈이 와서 그런지. 약간 요걸 보면서 이제 이질감이 느껴지는 게 요즘에는 눈 오는 날 우산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요즘에 이제 막기보다는 좀 막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우산 쓰고 다니시는 분도 없어가지고. 눈이 내리기 시작하자 각자 마음속에 담아둔 말들을 늘어놓는 이들도 있습니다.
눈 오니까 그냥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막 연락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눈 오는 길에 눈을 맞으면서 막 걸어 다니고 싶어요. 첫눈 내려서 너무 좋고요. 근데 남자친구 옆에 없어서 너무 우울하고요. 서운해요. 옆에 같이 없어서. 저희 사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아마 사귀는 걸 축복하는 그런 눈이 아닌가. 되게 기분이 좋네요. 야, 저 두 분 지금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제 바람도 그래요. 이 방송 보시면 깜짝 놀라겠네요. 따로따로요. 아니 근데 첫눈이 오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저는 그쵸. 옛날 기억을 좀 되돌려 보면은 이 손톱에 들인 봉숭아물이 첫눈이 올 때까지 남아 있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설이 있었잖아요. 어머 그때 요즘에도 있어요. 우리 그럼요. 예전에는 이거 진짜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잖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이 손톱 안 자르려고 그렇게 안 깎였다 엄마한테 버텼던 그 기억이 있네요. 어떻게 그래서 이루어졌나요? 아 그거 다 설이에요. 가설이었구나. 가설일 뿐이었어요. 아니 근데 다들 첫눈하면 어떤 게 좀 떠오르세요? 저는 첫눈하면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7명의 꼬마 공주님들 모여가지고 막 노래 불렀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딱 그래서 흰 눈이 기쁨 되는 날, 흰 눈이 미소 되는 날.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멜로디만 똑같다. 아 그렇죠. 흰 눈이 기쁨 되는 날. 아니 죄송한데 흰 눈이 오는데 왜 눈을 휘번더 가겠어요? 그리고 가사대로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저 흰 눈이 아니고 이 흰 눈이었어. 그리고 제가 또 예전에 캐롤을 한번 낸 적이 있었고. 그래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선물 못 받아. 이거 한창 이게 두근두근 코너로 이제. 산타 오빠. 산타 오빠. 이걸로 했을 때 이걸 한번 냈었는데 재밌다.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맞아요. 지금까지도. 자, 근데 겨울 노래가 뭐 좋은 게 진짜 많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뭐 눈이 올까 막 이렇게 약간 알죠? 그런 노래도 있지만 라떼는요. 겨울만 되면 이 노래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거예요? 미스터 투라는 그룹 알아요? 하양이요. 조금 기다려줘 나를 아직 내겐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인걸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죄송한데 모르는데 자꾸 이렇게 막 우리한테 불러. 아니 리듬 타면서 아예 이렇게 리듬은 난 그냥 반박자 탄 조금 거지. 생각해줘 나를. 알면서. 아니야 나 몰라요. 너 모르잖아 걸렸어. 야, 이 노래는 진짜 제가 이제 라디오 DJ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신청곡이 뭐 한 11월부터 계속 들어와요. 진짜 해가 지나도 계속 들어오는 아주 명곡입니다. 명곡이죠. 그리고 저는 첫눈하면 이 노래가 생각나죠. 어떤 이제. 거?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하긴 노래는 그쵸. 네, 노래는 참 그 사람이 신이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완벽할 수 없어요, 선배님. 첫눈이. 네. 오늘 제대로 라떼 노래방이네요. 네. 네, 다들 진정하시고요. 자, 우리 눈이 오면 이렇게 아름다운 감성만 가득한 게 아닙니다. 이 짜증도 나고 출퇴근길 특히 눈이 오면은 막히고 이러잖아요. 그쵸. 네, 그런 뉴스들을 저희가 모아봤거든요. 함께 만나보실까요? 새벽부터 내린 눈은 도로를 온통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언덕길을 위태롭게 내려가는 차들. 아이고 저 밖에 헛도네. 나 저 공감돼. 곳곳에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눈길에서는 경찰차도 어쩔 수 경찰차. 없습니다. 맞았다 어떡해. 경찰차가 와서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보험 처리해야죠. 어떡해. 본격적인 출근 시간이 되면서 도로 사정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일부 도로에서는 눈이 쌓인 뒤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체증을 부추겼습니다. 저런 날 저도 기억이 나는데 한 2년 전인가도 눈 엄청 내렸거든요. 그날 그냥 택시 타고 왔어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진짜. 그치. 네. 그게 현명한 거지. 중국동에서 2시간 반 걸렸는데 야마칼슘을 안 뿌려가지고 미끄럼판이었었어 진짜. 얼음판으로 변해버린 고가도로 한가운데서 승용차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미끄러운 길 위에서 차들은 무용지물에 가까웠습니다. 사람이 끄네요 그냥. 와, 정말 저걸 했는데도 저게 미끌리면. 언덕길에 올랐지만 헛바퀴가 돌아 어쩔 수 없이 뒷걸음질 칩니다. 천천히 오는 수뿐이 없어요. 브레이크만 밟으면 막 팽팽 돌아요. 차를 놓고 출근을 한 운전자들이 많아 교통량은 평소보다 반으로 줄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체증은 계속됩니다. 눈으로 인한 출근길의 어려움은 지하철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도로를 피해 지하철로 몰려들어 대부분의 전철역들이 아침 내내 국세통을 이뤘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출근길 때문에 오늘 아침 각 직장과 학교에서는 지각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아니 근데 저처럼 차 없는 사람들은 대중교통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저런 날은 대중교통도 못 타요. 아우, 그렇죠. 많아서. 네, 출근길에 타면 진짜 보통도 지옥철인데 더 맞아요. 지옥철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눈 온 뒤에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뭐죠? 거예요? 아마 경험 한 번들 해보셨을 것 같은데 빙판길에 낙상 사고. 아하. 네, 이게 그냥 뭐 넘어져서 엉덩이 아파 이게 아니라 진짜 다치는 분들은 굉장히 심하게 다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만 되면 이 낙상 사고를 주의해달라는 당부가 항상 뉴스를 통해서 나오죠. 맞습니다.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조심조심 걸어보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이고. 보는 제가 다 아슬아슬하네요. 큰 길이나 차로변은 대부분 눈이 치워졌지만 주택가 골목이나 이면 도로에는 갑자기 떨어진 기온으로 빙판을 이루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런 길은 오히려 그냥 이렇게 썰매 같은 거 타고 내려가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겠어요. 걷는 것보다. 아, 라떼는 진짜 타고 갔어요? 아니 눈 오면 좋아했지 저런 데는. 포대자루 아니면 또 팔았었어요.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스키 비슷하게 해가지고. 마을 골목길을 나서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척추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김소남 할머니는 꼼짝없이 병원 신세를 지게 생겼습니다. 걸어가다가 발이 쫙 미끄러져가지고 탁 넘어졌어요. 네, 엉덩방을 찌셨군요. 이런 빙판길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해선 잘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거나 호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고 다니는 등 예방이 최선책이라고 전문의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에는 특히 스마트폰 보면서 걸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더 큰일이야. 특히나 더 위험하잖아요. 네. 이 길을 걸을 땐 특히나 겨울철에 길을 걸을 때는 에어팟 빼고 네. 핸드폰 보지 말고 맞아요. 두 손 아니, 딱 이런 분들은 이제 넘어지면 자기 몸 보는 게 아니라 액정 깨졌나 먼저 확인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자기 몸이 깨졌는지 모르고. 그러니까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맞아요. 제가 또 어렸을 때 라떼는 말이죠.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우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동네에서 다들 연탄을 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집 앞에다가 그때는 진짜 이렇게 협동심이 좋고 이웃과의 그런 협동이 잘 되는지 몰라요. 그냥 어른들이 나와서 연탄재를 깨. 그럼 우리는 울어 막. 저기서 미끄러져 타야 되는데. 놀아야 되는데. 저기서 썰매 타야 되는데 이러면서. 근데 어른들이 그 깨는 이유를 이제는 확실히 알겠네요. 그렇죠. 진짜 예전에는 이제 월동 준비 필수 품목 중 하나가 연탄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었는데 이 겨울나기를 준비하느냐고 분주했던 그 말씀하셨던 추억 속에 있는 5, 60년대 공감대 있으시구나. 그때 풍경을 뉴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서민들의 연중 행사나 다름없는 겨울나기. 주부들은 연탄을 비축, 추운 겨울에 대비해야 했다. 난로도 겨울나기의 필수 품목이었다. 상공부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다가오는 겨울철을 앞두고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많은 석탄이 준비되어 있어 우리 생활에 기여한 연탄은 순조롭게 정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단했다. 저때도 자동화 시스템이 추운 겨울철 서울의 하루 수요량은 약 100만 개인데 이에 대비한 연탄 공장만 하더라도 400군데나 있어서 시민들은 안심하고 연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가격도 현재 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나가는구나. 와, 말 타고. 와, 진짜 말로 저걸 이동했어요, 선배님? 진짜. 어릴 때는 그 앞집, 옆집 대부분의 집에 그 연탄 보일러 썼거든요. 맞아요.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잣집들은 하나둘 기름 보일러를 떼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이 난방 연료도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는데요. 그 모습도 보시죠. 대도시의 연료를 점차 연탄으로부터 석유로 대체하기 위한 정부 시책에 따라 석유 바늘을 비롯해서 각종 석유 기구들이 우리 가정의 필수품으로 등장하고 있으니 금년 월동 문제는 어느 해보다도 원활해질 것입니다. 이야, 되게 세련돼 보인다, 그죠? 되게 저렇게? 골로? 지금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연료 현대화를 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고 아늑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각종 난방기구가 시민의 많은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는 화력이 장난 아닌데요? 무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대부분 석탄을 연료로 하는 자원들이잖아요. 때문에 이 최근에는 친환경 에너지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태양열이나 지열, 또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보일러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또 겨울철에 이제 실내 적정 온도가 18에서 20도 정도라고 해요. 살짝 춥다고 느낄 수 있는 온도긴 한데 오히려 건강에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구나. 참 그러면 저는 집에 가서 빨리 18도나 20도로 맞춰놓고 살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너무 따뜻하면 오히려 이게 다 벗게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냥 오히려 살짝 추워서 걸치고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탄소 중립, 탄소 저감을 위해서 우리가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참 많은데 뭐가 있죠? 그 일환으로 이 종이 청구서를 이메일로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죠. 네. 저도 그래요. 근데 이 이메일을 계속해서 받고 쌓아두기만 한다면 여기에 쓰이는 전기가 또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아니 그걸 보관하는 데만도 전기가 사용된다고요? 그렇죠. 데이터를 보관할 때 역시나 전기가 드니까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걸 비워주는 게 또 중요하다 그래요. 싹 지워야겠다. 네. 아니 저는 사실 성격상 그런 것들을 정리를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지금도 들어가 보면은 뭐 10,000몇 통이 쌓여 있거든요. 아유 전기 펑펑요. 아니 역시 부장. 아니 오늘 집에 가서 당장 지워야겠네요. 네. 가차없이. 네, 가차없이 정리하겠습니다. 이 추워진 날씨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을 순 없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 추위에 맞서서 겨울을 제대로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5, 60년대 서울 시민들은 어떻게 겨울을 즐겼을까요? 뭐 하는 거죠? 한강에서 열린 제1회 시민 빙상 경기 대회. 우와 정장 입고 스케이팅 하시는데 너무 멋있다. 맞죠? 유니폼이 귀했던 시절 참가 선수들은 신사복에 넥타이, 중절모 차림으로 경기에 나섰다. 피겨 스케이팅 경기 때에는 군악대가 동원되어 반주 음악을 연주했고 우와 대박. 빙상 경기는 시민들로부터 인기가 높아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 없이 관중들이 대거 운집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변변한 아이스링크가 없었던 시절 아이스하키 경기는 창경궁 연못에서 열렸다. 야 창경궁 연못에서 아이스하키를 했네요. 당시에는 서울에도 겨울이면 많은 눈이 내렸다. 중앙청 공무원들이 휴식 시간을 이용 잠시 동심으로 돌아가 각 부처별로 눈사람 만들기 대회를 열기도 했다. 공무원 분들이 하는 이제 눈사람 만들기 대회라고 하는데 지금 뭐 휴식 시간에 저렇게 하라 그러면은 약간 할까 좀 의문이 듭니다. 근데 저 당시에는 진짜 열심히 참여하셨네요. 네, 요즘 직장인들은 저런 여유가 없잖아요. 어른들에게도 저런 순수한 감성이 살아있는 시대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너무 개인주의다 보니까 맞아요. 저거 시키면 또 이제 어디 글 올릴걸요? 이 눈 덮인 절경을 감상하기 위해서 산을 오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겨울을 즐기는 모습 함께 보실까요? 이야 절경이다 절경. 와 백설기 같다. 한라산이 순백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록담 분화구는 두터운 눈 속에 파묻혔고 우뚝 솟은 기암 절벽이 웅장함을 자랑합니다. 눈이 그치고 겨울 산행이 허용되면서 눈을 보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등산객들은 곳곳에 펼쳐진 아름다운 설경에 흠뻑 빠집니다. 저는 저 한라산 설경을 한번 직접 본 적이 있는데 우와.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이뻐서. 네. 누구랑 봤는데요? 네. 우리 조하나, 네.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안 들어온 적 있죠? 제주도 간다고. 지금 당황했습니다. 아버님 의심하신 거 그대로입니다. 다시 물어주세요. 다시. 아니야, 그냥 가야 돼. 됐어. 귀까지 빨개졌네. 이러고 처음 보네. 당황했지. 그렇지. 그때 그 오빠가 좋아했겠지. 그렇지. 한라산 설경 보러 갈래? 이게 뭐 당해치기도 돼? 귀 빨개진 것 봐. 이게 당해치기도 돼, 이게? 재밌다. 한라산 처음 왔는데요. 이렇게 하얀 눈이 내린 아름다운 한라산에 와보니까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깨끗한 한라산이 너무나 정말 좋습니다. 부모와 함께 산행에 나선 어린이들은 눈 속에 파묻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진작가들은 비경을 놓칠세라 연신 셔터를 눌러댑니다. 가족들이랑 왔는데 생각보다 아주 좋고 아주 재밌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썰매를 타니까 재밌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코랑 볼이 빨갛네요. 그래도 저 때는 추운지 몰라요. 며칠간 계속된 눈으로 또 다른 겨울 모습으로 단장한 한라산.
신비의 설경을 연출해내는 한라산은 산행에 나선 등산객들에게 의미 있고 색다른 겨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하의 날씨에도 저렇게 땀이 나는 걸 보면 정말 엄청난 체력이 필요한 스포츠인 거는 진짜 의심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네. 너무 역시 재밌지. 나는 보드지. 아, 보드. 저도 보드. 아니 겨울하면 스키장이죠. 그리고 리프트 타고 올라갈 때 그 전경이 너무 멋있잖아요. 맞아요. 그땐 추운 줄도 몰라. 그러니까. 이일 하루 홍천과 평창 등 강원도 내 5개 스키장에는 스키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묵은 해를 보낸 스키어들의 얼굴에는 새해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지난 한 해 어두웠던 그림자를 훌훌 털어버리려는 듯 스키어들은 경쾌한 몸놀림으로 슬로프를 미끄러지듯 질주합니다. 아 저거 보니까 진짜 또 놀러 가고 싶네요. 오늘 한라산 오빠랑요? 스릴 있고 재밌고 뭐 상쾌하고 그다음에 뭐 속도감이 있으니까 재밌습니다. 시원하고 가슴 딱 트이는 것 같고 일단 딴 생각 걱정이 다 잊어져요. 왜 그러면 스키에만 전념할 수 있으니까 그게 참 좋고 기분도 되게 상쾌하고요. 비매년 새해를 맞은 스키어들은 올 한 해 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며 한겨울 낭만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YTN 박관입니다. 이번에는 한정판 제철 먹거리가 가득한 축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하천 위에 빼곡히 인파가 들어찼습니다. 얼음에 여기저기 구멍을 뚫고 송어 잡기에 나선 겁니다. 저게 손맛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강원도에. 강원도에. 어른 팔뚝만한 송어가 펄떡거리며 전해오는 손맛이 추위를 잊게 해줍니다. 기쁘죠. 매년 왔는데 올해는 진짜 처음에 잡아가지고 좋은 해가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렇게 또 잡으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구이를 해주세요. 저 해먹어봤어요? 해먹어봤죠. 한라산 오빠가? 구이를 해주는 거 아니야? 한라산 눈이면 오빠가? 자, 한라산 오빠께 한번 영상 야, 편지하겠습니다. 겨울에 할 수 있는 건 다 했네. 그 한라산 오빠랑. 잘 지내시죠? 한라산 오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잡는 것보다 더 기다려지는 건 먹는 시간. 그쵸 저렇게. 소고기. 맛있겠다. 야, 저 진짜. 입에서 살살 녹아요, 저거. 맛이 아주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맛이 끝내줍니다, 아주. 얼음판으로 변해버린 저수지에도 강태공들이 몰렸습니다. 이곳에서 잡아 올리는 건 빙어. 이거 빙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줄만 들이우면 잡아 올릴 수 있습니다. 아니 저 빙어를 그냥 그 통째로 먹더라고요. 고추장 찍어가지고. 고추장 찍어가지고. 미안하니까 머리로 찍어서 눈이 안 보이게 해가지고. 마지막 배려군요. 그렇게 한 마씩 줬군요. 한 마리씩. 오빠 하나, 나 하나. 그쵸. 사이좋게 나눠 먹어야 되니까. 만지고 먹어볼 수도 있고 찡글거리는 거 볼 수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짜릿한 손맛을 즐기며 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축제가 곳곳에서 한창입니다. 이야. 오늘 이렇게 유튜브 사진관에서 겨울 좀 살펴봤는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겨울은 확실히 좀 살이 쪄요. 네. 진짜. 아니 이렇게 자꾸 먹을 게 땡겨. 이게 추워서 그런데요. 열량을 뺏기려고 하니까 본능적으로 뭔가를 막 채워 넣으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또 가리고 다니니까 이제 나도 좀 방심하는 거지. 왜 가리고 다닌다고만 생각해? 당당하면 더 이렇게 멋지. 그러니까. 난 집에서 홀딱 벗고 다니는데 예? 온도를 낮추겠습니다. 온도를 낮추세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따뜻했네. 정말. 그러니까 난방비가 많이 나오지. 18도에서 20도 그냥 애들이 있으면 21도 정도는 했어요. 내복 입으시고. 나 24도 해놨잖아. 아이고 정말. 진짜 요즘에 이제 좀 춥다 해갖고 움츠려드는 분들 많으신데 좀 즐거운 마음으로 좀 이 겨울을 행복하게 좀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지금까지 유튜브 사중만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엔을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더 재미있는 얘기 많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겨울에 태어나
사랑스런 당신은 눈처럼 맑은 나만의 라떼 추억합니다. 여기도 나중에 쭉 있으면 돼. 라떼 추억합니다. 피처링 한라산 오빠. 이런 노래 매일 들으실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오실 거죠? 우리는 뉴티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빨리 한마디 해요, 한라산 오빠한테. 겨울 잘 보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유튜브 채널 만들기. 저 그럼 출연시켜 주시나요? 출연이요? 네. 저부터 좀 뜨고요. 저부터 좀 뜨고 필살기로 제가 한번 우리 예지 네네. 모실게요. 서프라이즈로 한번 등장하겠습니다. 와서 좀 네. 우리 구독자분들 좀 많이 모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 한라산 설경을 한번 직접 본 적이 있는데 우와.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이뻐서. 네. 누구랑 봤는데요? 네. 우리 조하나,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안 들어온 적 있죠? 저희도 간다고. 지금 당황했습니다. 아버님 의심하신 거 그대로입니다.